협상을 하려거든 중국과 러시아를 데려와라. 이란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는 미국의 추락한 권위를 목격했습니다. 아군도 적군도 이제 미국을 믿지 못하는 안보 파산의 시대. 성주에서 사드를 몰래 빼돌리던 미국의 초라한 뒷모습은 그야말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은 사실 대한민국이 진짜 안보 주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50년을 기다려온 봉인 해제의 완벽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드의 흔적이 채가시기도 전 그 빈자리를 즉각 메운 건 타국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는 우리만의 압도적인 독자 화력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눈치를 보며 칼날을 숨겨야 했던 암울한 시대는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한 이 위대한 역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를 가장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핵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협박하고 위협하는 나라도 아니죠.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나라죠. 저는 그 나라를 35년 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핵물리학자로서 이란을 감시하고 북한을 분석하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나라를 놓쳤던 거죠. 어떻게 놓쳤느냐고요? 그들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나라는 으르렁거린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35년 동안 눈멀게 했죠. 저는 클라우스 슐츠입니다. 전 나토 핵전략 기획국 수석 분석관이자 현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의 안보전략 고문으로 있죠. 2026년 봄 채텀하우스는 미-이란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안보 위기를 긴급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고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죠. 그날 배포된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이 잇따라 독자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흐름의 확인이었죠. 핵심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 즉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수십 년간 미국만 믿고 버텨왔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한순간에 흔들려버린 거죠. 결정적인 사건은 사드 반출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선에 발이 묶이자 한반도에 배치해두었던 사드 포대를 전격적으로 빼갔습니다. 저는 이 결정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상징이었죠. 그것을 빼갔다는 것은 여러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역량이 없음을 미국 스스로 자인한 겁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동맹국의 안보를 통째로 뜯어간 비정한 결정이었죠. 루비오 국무장관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유럽이 이란 공격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이것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나토에서 빠질 경우 유럽이 기댈 수 있는 핵전력은 영국과 프랑스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핵탄두를 합쳐도 러시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유럽의 안보는 사실상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서는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 여론이 이미 과반을 넘었습니다. 미국 없는 안보 시대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죠. 수십 년간 미국이 구축해온 핵 비확산 체제가 단 몇 달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 러시아와 중국을 보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적국인 이란조차 미국의 서명을 더 이상 담보로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이란은 2015년 핵합의 때도 미국을 믿었다가 트럼프 일기의 일방적 파기로 뒤통수를 맞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 학습된 불신이 이번에 공식적인 외교 요구로 터져나온 겁니다. 동맹도 적도 이제 누구도 미국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채텀하우스 보고서는 결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안보 의지를 확고히 하지 않는 한 핵 도미노 압력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요. 저는 그 문장 옆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기묘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가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유독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드가 빠져나간 나라, 북한의 핵 위협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나라. 어떻게 보면 이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가 가장 침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황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볼수록 그 침착함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은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50년 전부터 이 시나리오를 설계도에 넣어둔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사드를 빼간 그날, 펜타곤은 한국이 흔들릴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자적으로 완비해둔 비대칭 전력의 가동을 조용히 점검했죠. 그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미국 수뇌부가 경악했다는 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시하던 5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만든 거냐는 거죠. 전 세계가 찢어진 우산을 들고 비를 맞으며 절규할 때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완성해둔 강철 지붕 아래서 그 폭풍우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그 지붕의 실체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핵무장을 결심하면 최소 수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농축시설을 짓고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기폭장치를 설계하고 탄두를 소형화하는 과정은 수조 원의 예산과 수천 명의 과학자가 필요한 작업이죠. 파키스탄이 그랬고 북한이 그랬고 인도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공식을 3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에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처음 깨달았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핵을 개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만들어둔 것의 포장을 뜯을 날을 기다리는 나라였죠. 제가 분석한 한국의 핵잠재력, 이른바 브레이크아웃 타임은 단 6개월입니다. 6개월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란이 핵무장을 결심할 경우 필요한 시간은 최소 2년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새로운 탄두를 실전 배치하는데도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한국은 6개월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모든 공정이 끝나 있고 오직 정치적 결단이라는 마지막 스위치 하나만 남겨둔 상태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 부품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비밀 지하 기지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소름 돋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관련 부품들은 전국의 민간 물류 창고에 산업용 부품으로 위장되어 흩어져 있습니다. 정밀 센서, 특수 합금, 고강도 전선, 내열 소재. 겉으로 보면 평범한 제조업 부품이지만 조립하면 전혀 다른 것이 완성되죠. 전산만 클릭 한 번이면 전국에 흩어진 이 부품들이 며칠 만에 하나의 탄두로 합쳐집니다. 저는 이것을 비닐 포장만 뜯으면 끝나는 안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이 분산된 창고들을 동시에 무력화할 수 없죠. 더 경악스러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로 이미 수만 번의 가상 폭발 실험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핵 분열의 찰나, 플라즈마의 팽창 속도, 충격파의 전달 경로까지 3차원 물리 시뮬레이션으로 완벽하게 계산해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첫 탄두를 만드는 순간 실험 없이 곧바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겁니다. 땅을 한 번도 오염시키지 않고 IAEA의 감시망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디지털 버섯구름만으로 핵무장을 완성한 나라죠. 그런데 잠깐 그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것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탄두의 설계도가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데이터 뱅크 안에는 이미 수천 발의 핵탄두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합니다. 물질, 즉 우라늄과 플루토늄만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상태죠. 실물은 없지만 설계는 완벽합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리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를 현실로 만들 공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전국에 가동 중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클린룸을 생각해 보십시오.
7나노, 3나노 공정으로 스마트폰 칩셋을 깎아내는 그 정밀함이 핵무기의 심장인 초정밀 기폭장치 소형화로 이어집니다. 핵폭발을 일으키려면 기폭장치가 수십억 분의 1초 단위로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그 극한의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됩니까? 한국은 그것을 이미 민간 산업에서 완성해 두었죠. 현대의 조선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용 특수 강판을 용접하는 기술은 핵잠수함의 압력 선체를 제작하는 공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독일 연방정보국, 즉 BND가 한국에 수출한 정밀 공작 기계들이 사실은 핵잠수함 추진축을 깎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악했다는 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죠. 한국의 모든 공장은 언제든 무기 공장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대한 변신 로봇과 같습니다. 민간과 군사의 경계가 한국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은 단일 핵기지를 두지 않습니다. 전국의 수천 개 중소기업이 핵무기에 들어가는 나사 하나, 전선 한 가닥을 나누어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구미와 창원의 산업단지가 평범한 공장지대로 보입니까? 유사시 이 모든 기계가 하나의 거대한 조립 로봇처럼 움직이도록 전산망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적국이 한국의 핵잠재력을 단번에 제거하려면 전국의 수천 개 공장을 동시에 파괴해야 한다는 뜻이죠. 산업 생태계 자체가 거대한 방패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억제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뉴욕타임스와 포브스는 이미 수년 전부터 경고해왔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잠재적 핵보유국이며 핵무장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하다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조차 아닐 수 있습니다. 결단의 문제일 뿐이죠. 한국이 70년대부터 서구의 미사일을 뜯어보고 자국 기술로 만들어온 역설계의 집념을 아십니까? 그 DNA는 핵 재처리 기술과 농축 기술에도 그대로 이식되었습니다. 서구가 한국을 제조업 하청 기지로 바라보는 동안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그 기술을 흡수하고 개량하고 마침내 역전시켰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준 이 사자가 사실은 우리 목을 겨누는 법을 스스로 깨우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동료 서구 학자들과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같은 탄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대신 이미 수천 발의 현무 시리즈 탄도 미사일을 찍어냈습니다. 화물, 즉 핵탄두만 없을 뿐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는 배달용 트럭은 이미 창고에 가득 쌓여 있죠. 포브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현무5는 핵 없는 핵무기다. 하지만 진짜 핵이 올라가는 순간 지구상에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사라진다고요. 전 세계가 한국의 K-팝에 눈이 팔려 있을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사자의 발톱을 3나노 공정으로 깎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톱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그 시작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이 거대한 준비가 시작된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역사를 분석할 때 저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이 나라의 결정적 기술들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한국의 경우 답이 너무 명확하게 하나로 수렴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한국을 떠나려 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죠.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1971년 미국은 주한미군 7사단을 전격 철수했습니다. 닉슨 독트린의 일환이었죠.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 스스로 책임지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던 그 시점에 믿었던 우산이 접히기 시작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순간 냉혹한 결단을 내립니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 스스로를 지킬 절대 병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심장, 프로젝트 891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프랑스와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 계약을 체결했죠. 재처리 시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시설입니다.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핵심 원료죠. 한국이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핵무장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으려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이 계획을 프로젝트 알파라 명명하고 위성 감시와 외교적 압박을 총동원해 계약을 강제로 파기시켰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생존 전략을 짓밟은 거죠. 하지만 미국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계약은 파기할 수 있어도 이미 파견된 한국 과학자들의 머릿속은 파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프랑스 연구소에 파견되었던 한국 과학자들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처리 시설의 모든 파이프라인 설계, 밸브 수치, 화학 반응 비율을 통째로 암기에 들여왔습니다. 손으로 기록하고 뇌에 새기고 몸으로 익혔죠. 계약은 끝났지만 기술은 이미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이식된 뒤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빼앗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미 가져온 뒤였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한 명의 결정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휘소 박사입니다. 세계 물리학계가 인정한 천재였죠. 그의 학문적 성과는 한국 핵 기폭 장치의 이론적 토대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핵 폭발을 일으키려면 기폭 장치가 수십억 분의 1초 단위로 정확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 박사가 남긴 계산식은 한국이 핵실험 없이도 정밀한 기폭을 설계할 수 있었던 열쇠였죠. 그는 1977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수식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79년에 이르러 한국은 핵장치 완성을 위한 부품의 90%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 판단이 아닙니다. 국제안보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정설이죠. 10%만 더 채우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타이밍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의 핵 균형을 막으려는 거대한 외압의 정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 추적한 저의 결론입니다. 사자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엔진은 지하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았죠. 신군부가 들어서자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모든 핵 관련 서류를 소각하라는 요구였죠. 서류들은 불탔습니다. 미국은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종이는 불태울 수 있었지만 수백 명 과학자들의 뇌는 불태울 수 없었습니다. 설계도를 쪼개어 각자의 머릿속에 나누어 암기한 과학자들은 원자력 연구소와 민간 기업으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훗날을 기약하며 기술의 씨앗을 몸속에 품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거죠. 저는 이 장면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장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50년은 철저한 자맹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강국이라는 완벽한 명분을 세웠습니다. 원전을 짓고 핵연료를 다루고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기술을 축적했죠. 플루토늄 취급 기술, 삼중수소 추출 기술, 고순도 우라늄 가공 기술. 이것은 원자력 발전에도 필요하지만 핵무기에도 그대로 쓰이는 기술들입니다. 평화적 이용이라는 가면 아래 지하의 90%를 100%로 채우기 위한 50년의 치밀한 연대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미사일 개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족쇄처럼 묶어놓았습니다. 180km, 그 다음엔 300km, 그 다음엔 800km. 한국은 그 족쇄를 차면서도 번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뜯어보고 역설계해 백곰이라는 순수 국산 미사일을 만들어냈죠. 그 집념이 오늘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현무 시리즈의 원천입니다. 핵탄두를 싣기 위한 트럭은 이미 그때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대덕과 창원, 고흥의 지하 실험실에서 평생을 보낸 이름 없는 과학자들을 아십니까? 이들이 남긴 익명의 논문과 특허들을 저는 수십 년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은 무기화로 전용 가능한 정밀 데이터의 놀라운 일관성이었습니다. 우연히 나온 연구 결과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방향을 향해 설계된 집단적 헌신이었죠. 이들은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훈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이 세계 유일의 준비된 핵 잠재국이 된 것은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미국이 우산을 접으려 할 때마다 한국은 조용히 자신들만의 강철 기둥을 더 깊게 박았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죠. 1979년 10월 26일, 시계는 멈춘 듯 보였지만 심장은 지하 깊은 곳에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만들어낸 것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개 나라의 미사일 발사 데이터를 분석해왔습니다. 북한의 화성 시리즈, 이란의 샤하브, 파키스탄의 가우리. 발사체를 보면 그 나라의 의도가 보이죠. 추력이 얼마인지, 탑재 공간이 얼마인지, 연료 방식이 무엇인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나로호 데이터를 처음 펼쳤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로호 1단 엔진의 추력은 17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어보낸 위성은 100kg짜리 나로 과학위성 하나뿐이었죠. 이 조합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70톤의 추력으로 100kg짜리 물체를 띄운다는 것은 마치 20톤 트럭으로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배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죠. 한국 측은 이에 대해 미래의 대형 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 검증이라고 설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35년간 이런 숫자들을 봐온 사람입니다. 170톤의 추력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 에너지는 1톤급 중량물을 지구 반대편으로 날려보낼 때 필요한 전형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런 해석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이 숫자를 보며 같은 의구심을 품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켓 최상단의 위성 탑재 공간 규격을 분석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성을 걷어낸 그 빈자리는 표준형 500kg에서 1톤급 핵탄두가 오차없이 들어맞는 치수와 일치했습니다. 한국은 이건 역시 다양한 크기의 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범용 설계라고 설명하죠. 맞습니다. 범용 설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탄두 규격과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과연 순수한 우연인지 저로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안보 전문가라면 누구든 같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페어링, 즉 로켓의 덮개를 보십시오. 한국의 페어링 내열 설계는 7000도의 마찰열을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위성은 우주에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주로 나간 위성은 궤도를 돌 뿐 지구로 재진입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7000도의 마찰열을 견뎌야 하는 상황은 언제 발생합니까?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물체가 겪는 온도입니다. 핵탄두가 목표를 향해 낙하할 때 겪는 바로 그 온도죠. 한국은 이에 대해 유인 우주선이나 귀환 캡슐을 위한 기술 확보라고 설명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유인 우주선 계획이 있는지를 감안하면 이 설명이 100%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재진입 기술은 핵탄두 운용의 핵심 조건이기도 하니까요. 나로호 상단에 쓰인 고체 연료 킥모터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액체 연료 로켓은 발사 전수 시간에 걸쳐 연료를 주입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국의 정찰 위성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고체 연료는 다릅니다. 사전 준비 없이 버튼 하나로 즉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즉각 보복 미사일의 핵심 조건이죠. 한국은 우주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이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물론 고체 연료 기술 자체가 군사용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즉각 발사 가능한 전략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없죠. 2021년 50년간 한국의 손발을 묶어왔던 미사일 지침이 마침내 해제되었습니다. 그 직후 한국이 보여준 것을 아십니까? 기다렸다는 듯 고체 로켓과 초장거리 미사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억눌려 있던 기술의 댐이 무너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댐이 무너지면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던 물이 터져 나오죠. 족쇄가 풀리자마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술이 쏟아진다는 것은 그 족쇄가 풀리기 훨씬 전부터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명분이 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나로 우주센터의 위치와 구조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해안 절벽을 등진 천혜의 지형,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 지하 구조물, 민간인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는 구역. 한국은 이곳이 순수한 민간 우주개발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설의 구조적 요건은 전략미사일 사령부의 그것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나로도 해안 절벽 아래에 민간 발사대가 아닌 전략미사일용 지하 수직 발사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 저는 이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리호가 여러 개의 위성을 서로 다른 궤도에 정확하게 투하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전혀 다른 것을 봤습니다. 한 번의 발사로 여러 목표물을 서로 다른 궤도로 보내는 이 기술. 이것이 바로 다탄두 각계 목표 재진입 기술, 즉 MIRV와 기술적으로 동일한 원리입니다. MIRV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사일 하나로 서로 다른 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것이 다중 위성 투하를 위한 기술이라고 설명하죠.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핵전략의 최종 단계인 MIRV에 그대로 응용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누리호 발사 영상을 보며 공포를 느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한화가 만드는 위성 내부를 들여다보십시오. 자세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성의 방향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이 장치는 탄도 미사일의 정밀 유도 장치와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민간 기업이 위성을 만들면서 축적하는 기술이 유사시 미사일 유도 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전 세계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 기술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합니다. 우리는 평화적 우주 개발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평화적 목적이 주된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설령 처음 의도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이 보유한 이 기술들이 유사시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모를 리 없다고요. 한국은 우주를 정복하려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할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은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그 힘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지도를 처음 펼쳤을 때 저는 한 곳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경상북도 경주 월성 원자력 본부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값싼 전기료에 감탄하는 동안 저는 이 시설의 설계 구조가 일반적인 발전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죠. 어떻게 다르냐고요? 월성 원전은 캔두 방식, 즉 중수로입니다. 전력 생산 효율만 따지면 경수로보다 떨어지는 방식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왜일까요? 중수로는 경수로와 달리 가동 중에도 핵연료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수로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플루토늄과 삼중수소가 부산물로 나오죠.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핵심 원료입니다.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의 핵심 원료죠. 전 세계가 효율 좋은 경수로로 갈아탈 때 한국이 굳이 중수로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순수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지만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중수소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삼중수소 제거 및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삼중수소 제거 설비, 영어로는 TRF라고 하죠. 한국은 이 시설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를 환경으로 방출하지 않기 위한 안전 설비라고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 시설의 또 다른 기능을 주목해야 합니다. 삼중수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동시에 삼중수소를 고순도로 추출하고 저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순도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의 핵심 원료죠. 한국이 보유한 삼중수소 저장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수십 년간 변질 없이 삼중수소를 보관할 수 있는 특수 합금 용기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탄성이 나옵니다. 이건 전 세계 어떤 핵보유국도 부러워할 만한 인프라라는 거죠.
2004년에 벌어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우라늄을 농축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 세계 정보기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소수의 과학자들이 허가 없이 진행한 소규모 실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IAEA도 조사 후 한국의 핵무장 의도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저는 그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소규모 실험실에서 단 몇 명의 과학자가 무기급에 근접한 농축을 해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시설도 막대한 예산도 수백 명의 인력도 필요 없었습니다. 조용한 실험실 하나로 충분했죠. 이것이 실수였는지 의도적인 시연이었는지는 제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사건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국 어디서든 핵연료를 뽑아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해내는 기술이죠.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과 이 기술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미국은 이 기술이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제안해왔고,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순수한 평화적 기술이라고 맞서왔죠. 이 기싸움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기술의 핵심 원리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핵무장으로 가는 마지막 빗장과 같은 기술이죠. 그 빗장의 열쇠를 한국이 사실상 손에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외교 방식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한국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농축과 재처리에 관한 권한을 넓혀왔습니다. 한 번에 크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작은 것 하나씩을 가져왔죠. 저는 이것을 목줄을 조금씩 늘려 결국 주인보다 더 멀리 뛰게 된 사냥개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수십 년에 걸쳐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금씩 공간을 넓혀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이 가진 원자력 역량이죠. 핵연료의 저장 방식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은 핵 관련 원료를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전국의 원자력 시설과 연구소에 분산시켜 두었죠. 표면적으로는 안전 관리를 위한 분산 배치입니다. 하지만 안보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적국도 한국의 핵 잠재력을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무력화할 수 없다는 뜻이죠. 전국에 흩어진 시설을 동시에 모두 파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분산형 구조 덕분에 한국의 핵 잠재력은 국제사찰단도 전모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IAEA 사찰단장 출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흥미로운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규정을 준수합니다. 단 한 번도 IAEA의 기준을 어긴 적이 없죠. 그런데 동시에 그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핵무장에 필요한 거의 모든 데이터와 기술을 평화적 연구라는 명분으로 축적해왔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법이 막으려는 것의 문턱까지 정확하게 도달한 나라라고요. 저는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저 농축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의 일부 연구소에서 조용히 이어져 온 레이저 분리 기술 연구가 있습니다. 기존의 원심 분리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은밀하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죠.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거대한 농축 시설 없이도 일반 창고 하나 크기에서 무기급 우라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발전시켰는지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레이저 기술 수준과 연구 역량을 감안하면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전에 확인한 디지털 핵탄두, 즉 완성된 설계 소프트웨어와 월성의 삼중수소, 분산된 플루토늄, 레이저 농축 기술이 결합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단 몇 시간 만에 실전 핵탄두를 완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성량만 그으면 터지는 거대한 화약고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죠. 월성 원전의 불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조용히 갖고 온 침묵의 불꽃이죠. 한국은 성냥을 사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날카로운 성냥을 이미 주머니에 넣고 있으니까요. 핵전략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제2경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적이 먼저 핵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살아남아서 반드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어떤 나라든 공격 후 반드시 보복을 당한다는 확신이 서는 순간 그 나라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핵 억제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지상의 미사일 기지는 제2경 능력의 완벽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깊은 지하 벙커도 현대의 정밀 타격 앞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핵보유국들이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숨는 겁니다. 잠수함에 미사일을 싣고 심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발사하는 거죠. 이것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잠수함을 먼저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SLBM을 가진 나라는 절대로 먼저 공격받지 않죠. 이것이 진정한 억제력입니다. 한국이 SLBM 발사에 성공했을 때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SLBM 보유국 리스트를 아십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공인된 핵보유국입니다. 그 리스트에 한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이 목록에 들어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죠. 미국 포린 폴리시는 이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핵 없이 핵보유국들만의 클럽에 입장한 유일한 나라라고요. 왜 한국은 수조 원을 들여 이 기술을 확보했을까요? 한국 정부는 전략적 억제력 강화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은 그 설명 뒤에 있는 더 큰 그림을 읽고 있었죠. SLBM 기술 자체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수중에서 바로 엔진을 점화하면 잠수함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튀어오르게 한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을 쓰죠. 이것을 콜드 런치라고 합니다. 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나오는 그 찰나 자세 제어와 점화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미사일이 뒤집히거나 잠수함이 손상됩니다. 미국도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 기술을 완성했죠. 그런데 한국의 콜드 런치는 서방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수준의 정밀도를 보여줬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의 SLBM 발사 영상을 분석하며 교과서적인 완성도라고 평했습니다. 처음 시도에서 이 수준을 구현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얼마나 치밀한 준비가 쌓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도산 안창호함의 수직 발사관을 분석했을 때 저는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에 설치된 이 발사관의 직경이 지나치게 컸습니다. 현재 공개된 재래식 미사일을 발사하기에는 과도한 크기였죠. 한국 측은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범용 설계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직경이 현무 5급 대형 미사일, 나아가 상당한 크기의 특수 탄두를 탑재하기에 딱 맞는 치수라는 점은 흘려듣기 어렵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도산 안창호함 분석 기사에서 이 발사관의 규격이 통상적인 재래식 잠수함에 그것을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언가를 위해 여유를 두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한 여유인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 순간 적의 레이더와 위성에 노출될 수 있죠.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수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바닷속 어딘가에 숨어서 무제한으로 기동할 수 있죠. 진정한 바닷속 핵기지의 완성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전홍축 우라늄 연료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님을 안보 전문가들은 압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 능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뉴욕타임스는 이 흐름을 보도하며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핵 파트너로 사실상 대우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소형 원자로 기술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스마트라고 불리는 한국형 소형 원자로는 공식적으로 해수 담수화와 소규모 발전을 위한 평화적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로의 크기와 출력 규격이 잠수함 엔진룸의 공간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을 생각하면 저는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평화적 기술과 군사적 기술의 경계를 영리하게 오가며 양쪽을 동시에 완성해온 나라가 바로 한국이니까요.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도 경이롭습니다. 잠수함의 생존성은 얼마나 조용한가에 달려있죠. 소리가 나면 탐지되고 탐지되면 끝입니다. 한국의 세계 최고 조선 기술이 이 부분에서 빛을 발합니다.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은 세계 최정상급 잠수함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죠. 미 해군 관계자들조차 한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잠수함 전력을 다루며 바닷속 고래보다 조용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쏘기 전까지 절대 들키지 않고 쏜 후에는 적을 지워버리는 존재죠. 제주 해군 기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장기 작전을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지원 인프라가 필요하죠. 연료 공급, 정비, 보급, 이 모든 것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이 제주 기지에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됩니다. 사드가 빠져나간 그 순간에도 한국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상에서 미사일이 날아와도 하늘에서 공격이 쏟아져도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살아남은 잠수함이 반드시 보복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SLBM은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집념의 승리이자 누구도 먼저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억제력입니다. 대한민국 잠수함이 침묵하는 이유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순간에 적을 소멸시키기 위함이죠. 저는 2026년의 국제안보 지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성지가 바뀌었다고요. 과거에는 안보 문제가 생기면 모두 워싱턴으로 달려갔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허락을 구하고 미국의 우산 아래 줄을 섰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전 세계 외교관과 국방장관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막말로 구걸하러 오는 겁니다. 한국에게 말이죠. 50년 전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역전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현무5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두 중량 9톤, 핵 없이 핵의 효과를 내는 그 괴물 미사일 말이죠. 그런데 그 미사일이 무서운 이유가 성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그걸 찍어내는 속도입니다. 한국은 현무 시리즈를 반도체 찍어내듯 생산합니다. 창고에 쌓아둔 미사일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나라가 없을 정도죠. 뉴욕타임스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무기가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유일한 나라라고요. 소모품이라니요. 세상에 미사일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K방산의 유럽 장악 이야기를 해보죠. 폴란드를 보십시오. 폴란드는 K2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20조 원이 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계약 금액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두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를 납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문 후 5년입니다. 5년이요. 러시아가 국경 앞에 탱크를 몰고 오는데 5년을 기다리란 말입니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폴란드 항구에 하역됐죠.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의 무기를 약속한 가격에 가져다 줬다고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 거죠.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선택했고 이집트가 K9을 도입했습니다. 호주는 레드백 장갑차를 택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천궁2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위해 조단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이 메우지 못한 중동의 하늘을 한국의 요격 미사일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포브스는 이 현상을 분석하며 이렇게 표현했죠.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안보의 표준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미국 방산업계의 반응이 볼만합니다.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한국 업체들의 생산 단가와 납기 속도를 분석하며 경악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구현하는 공장 효율은 미국 방산 대기업들이 수십 년간 흉내내지 못한 수준이죠. 반도체를 찍어내듯 포탄을 찍어내고 자동차를 조립하듯 전차를 조립하는 나라. 그것이 한국입니다. 전 세계가 포탄 부족으로 허덕일 때 한국만이 자유진영 전체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가동했죠.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21세기의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의 화력에 대한 집착은 정말이지 무섭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려움에서 비롯된 집착이라고 봅니다. 수십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짓밟히고 우산이 찢기고 혼자 비를 맞아온 나라가 가진 집착이죠. 그 집착이 지금 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인들은 핵탄두를 보석처럼 아끼지 않을 겁니다. 155mm 포탄을 쌓아두듯 반도체를 찍어내듯 핵탄두를 만 단위로 비축할 준비가 된 나라죠. 생산 단가와 속도에서 한국을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억제력입니다. 적이 한국을 공격하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힘이죠. 서울국제안보대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형식적인 연례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자리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전 세계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들이 서울로 오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안보 모델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강대국의 압박을 버텨내면서 독자적인 안보 주권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죠. 안보판 다보스 포럼이 된 겁니다. 그것도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서요. 이제 워싱턴은 명령하지 못합니다. 오직 서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죠. 한국의 기술력이 통제 불능 수준에 도달하자 미국은 한국의 자제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예전과 달라졌죠. 과거였다면 눈치를 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결정한다며 당당히 미국의 간섭을 거절하고 있죠. 사자가 가면을 벗은 겁니다. 그리고 가면이 벗겨지자 가짜 주인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닉슨이 한국을 버리려 했을 때 박정희는 혼자서라도 살아남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프로젝트 891이 되었고 불타지 않는 과학자들의 뇌가 되었고 나로호의 과잉 추력이 되었고 월성의 삼중수소가 되었고 심해의 잠수함이 되었죠. 그리고 2026년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명령하는 시대가 시작된 거죠.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35년간 데이터로 세상을 읽어온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더욱 무겁습니다. 2026년 현재 전쟁의 위협이 있는 곳에 한국산 무기가 없다면 그 나라는 이미 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전에 폴란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에 한국이 올라섰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무기를 팔고 있죠. 이코노미스트는 이 현상을 방산계의 삼성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능이 아닙니다. 물론 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한국을 진짜 무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속도와 신뢰입니다. 미국, 러시아, 독일은 어떻습니까? 납품 일정이 수시로 바뀌고 유지 보수 비용은 천문학적이고 부품 수급은 언제나 불투명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계약서에 적힌 성능으로, 계약서에 적힌 가격에 무기가 도착했습니다.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죠. 납기 준수율 100%.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 기록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포린 폴리시는 이것을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올라선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분석했죠. 독일 전차가 전선에서 멈추는 장면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부품이 없어서 멈춘 겁니다. 레오파르트는 정밀하게 만들어진 대신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수리 부품을 기다리는 데만 수주일이 걸리죠. 한국 전차는 달랐습니다. 전선에서 고장이 나도 현지에서 바로 수리가 됩니다. 부품도 빠르게 공급되죠. 가동률의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것을 알고 나서 유럽 국가들은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KF-21 보람의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전투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설마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정말 됐습니다. 얼마 전 KF-21 양산 1호기가 공식 출고됐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던 단계에서 실제 전투기가 공장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까지 한국은 해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는 KF-21을 아시아 항공 전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했죠. 미국 F-35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내는 전투기. 이미 여러 나라에서 구매 의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됩니까? 한국은 그 클럽에 들어간 겁니다. 155mm 포탄 이야기는 또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전 세계가 포탄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포탄이 없어서 난리였죠. 한국의 포탄 생산 라인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미국이 연간 생산하는 155mm 포탄보다 한국이 더 많이 찍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죠. 창원과 구미공단이 방산 관광지가 됐습니다. 전 세계 국방장관과 안보수장들이 직접 찾아와서 한국의 생산 라인을 구경하고 싶어 합니다. 미사일이 만들어지는 공정, 전차가 조립되는 라인, 포탄이 찍혀 나오는 속도. 그것을 직접 보고 나서 모두 같은 표현을 씁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록히드 마틴과 라인메탈의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 업체들의 생산 단가가 자신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같은 성능의 무기를 3분의 1 가격에 만들어내는 나라. 이 나라와 경쟁해서 이길 방산 기업이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으러 가는 자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럽의 안보 공백을 한국이 메워달라는 요청을 받는 자리가 됐습니다. 폴란드를 기점으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면서 한국 기술이 사실상 나토의 실질적인 표준이 되어가고 있죠. 어떤 유럽 외교관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한국 무기라고 하면 싸구려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산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으로 통한다고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생각해보면 말이 막히죠. 1971년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가던 그날. 프랑스 연구소에서 설계도를 머릿속에 새기던 과학자들. 불태워진 서류 더미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름 없는 사람들.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습니다. 50년 전의 눈물이 2026년에 이 포효를 만들어낸 거죠.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50년 전에 대한민국은 우산을 빌리러 다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강철 지붕을 팔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동의 하늘과 유럽의 평원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됐죠. 이것이 실체 있는 자주국방의 완성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50년 전 척박한 땅에 심었던 자주국방의 씨앗은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강철 지붕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배신마저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대한민국은 이제 안보를 구걸하지 않는 주권 강대국입니다. 이름 없는 과학자들의 헌신과 국민의 인내가 빚어낸 이 압도적인 화력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벽입니다. 사자의 가면 무도회는 끝났으며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이 내뿜는 서늘한 포효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50년의 잠행은 마침내 끝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가 그 웅장한 막을 올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